딜사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구원 투수로 나온 명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한번 하고 또 오후에 또 하고. 열일해야죠. 예, 열일합니다. 저는 많이 나오면 좋아요. 맞아요. 네. 또 열심히 일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게 우리 일의 생리니까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오늘 숫자 확인하고 와, 육성으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10조 4천억 원. 사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시장 컨센인 8조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이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9조만 찍혀도 대박이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10조 찍혔고요. 주가는 그대로 화답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지수도 당연히 상승을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오릅니다. 2861선 지나갑니다. 자, 코스닥 쪽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코스닥 쪽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자, 코스피는 1% 넘게 오르지만 코스닥은 살짝은 아쉬운 흐름입니다. 0.8% 정도 플러스해서 지금 847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종목이 700개, 하락 종목이 800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조금 서운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코스피에는 9천억, 그리고 기관은 1조 넘게 사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400억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 코스닥 시장은 아직 좀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면서 제약바이오가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있고 로봇주도 조금 오늘 불을 뿜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코스피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장 마감될 때까지 그리고 마감 노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힘차게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슈노트 시간입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들 점검해보고요.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오늘 하반기 증시 변동성 대응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 내놓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전략 점검해보고요. 바닥 확인한 개임주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요. 섹터 말고 하반기 전략 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이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말라 있고 이렇게 시장에 돈이 좀 덜 도니까 사실 그러면 다 갈 수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선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더 어려운 게요. 이 시세의 연속성도 없어요. 가는 애들이 가기는 하는데 얘가 계속 갈 줄 알았더니 얘 또 떨어지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애가 오르고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 하반기에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일단 하반기까지도 변동성은 계속 강화가 된 상태로 움직일 가능성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가장 큰 빅 이벤트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 토론 이후에 대한 여파들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을 좀 많은 분들이 점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연기관차라든가 혹은 석유 정유화학 부분들이 또 이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수급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양주체가 모두 같은 종목을 동시에 사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가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을 더 공격적으로 지분율을 좀 늘려가는 모습이 좀 많이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종목에 더 주가 상승을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난 4월, 5월, 6월 동안의 증시장을 좀 돌아보면은 주가가 급등한 날들의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네. 그중 사례 중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레포트를 발표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급등을 또 쫓아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다음 날이나 혹은 또 그 주에는 또 조정 장세가 나오게 되고 이런 여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반기도 결국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이기 어려운 그런 불평등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드리면 여전히 이 상태는 좀 어느 정도 주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말 그대로 강력한 주도주가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약소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임의 탄력은 차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왜 다시 CXL이나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느냐? 네. 이거는 이제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단 제약을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동아ST도 요 근래 한 3, 4일 전부터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의 당뇨 학회가 열렸었던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 동안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에 기대가 컸었던 섹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마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좀 차익 매물을 좀 내놨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저평가됐던 종목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금리 관련해서도 뭐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 뭐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완화에 주목하자라고 증시는 얘기하면서 네. 또 그 금리에 대해 주목하자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이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지난 2월 초순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이 기업 밸류업도 사실은 저 PBR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다 보니 금융주들이 그만큼 PBR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연말까지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너무 쉽지 않은데 그러면 해지 전략으로 가야겠다 했던 분들이 네. 지난 5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였던 금융주들, 보험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세가 좀 나온다는 점을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이 상반기 때 또 다시 한번 거론됐지만 비교적 최근에 좀 잊혀졌었던 테마들이 또 반짝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번 하반기의 대응 전략을 조금 우습게 들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적어도 7월 같은 경우에 매매 전략은 네.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매매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네. 하나증권에서 지난 7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레포트를 낸 게 있는데 이 전략이 애매하게 어중간하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도주 중심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 물량 자체가 오히려 수익을 낼 때 혹은 차익 매물이 나올 때 빠르게 손바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그 전까지의 탄력을 받는 종목들은 조금 잊혀졌던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매매가 좀 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하반기 전략도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뭐 로봇주 하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잘 알던 종목들만 탄력을 받다가 최근에는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오히려 이제 중소형 종들에게 다시 이제 기회가 온다는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이 중소형주들의 어떤 힘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사실 저희가 이 대본상에는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vs 미 대선에 대한 변동성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성과 기대감 사이에서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기대감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누가 되든 결국은 당선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뭐 본인들이 득표가 좀 더 위태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금리를 내려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준은 사실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기관으로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연간 GDP 대비 7%를 가까이 지금 이제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기업 밸류업은 기업 밸류대로 또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성장 섹터는 성장 섹터로 잡고 계신 분들이 많기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분산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 테마가 반짝거릴 때는 좀 아쉬운 느낌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된 종목들을 우리가 쉽게 놓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순환을 할 수 있는 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큰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조금 작은 비중으로라도 매매를 하시면서 그동안 손실을 좀 좁혀나가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는 장세 속에서 우리가 유망주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너무도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어떤 종목을 좀 오늘 소개를 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산바켓을 좀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두산그룹주들이 그래도 이제 최근에 두산바켓, 두산퓨얼셀, 뭐 로보틱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내면서 두산그룹의 이미지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는 연초 수준으로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뭐 급락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그만큼 이제 두산바켓에 대한 실적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농경 장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후퇴를 했죠. 왜냐하면 팬데믹 당시만 하더라도 다들 집에서 이제 자가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원 크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텃밭 가꾸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원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가 네. 굉장히 넓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후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하반기 주목이 기대가 되는 원인은 이번에 이제 두산바켓이 멕시코 신공장 건설에 이제 착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2027년도에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공장을 매각해서 캐나다 그리고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멕시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랑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무관세 혜택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시장에 진출할 때 저렴한 인건비와 그리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을 사실 멕시코라는 부분들을 아마 많은 기업들이 다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생산 기지가 총 8개 기지가 지금 전진 구축이 되는데 일단 트랙터, 스티어 로더를 비롯해서 주력 제품들을 중점으로 매출을 만들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재밌게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전 연중의 고점이었던 62,000원 선을 좀 직전에 놔두고 좀 후퇴한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으로서 좀 제시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중 목표가는 우선 1차로는 58,000원 선을 다시 탈환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이 이제 내년 이듬해,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와 더불어서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비중을 공격적으로 담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5% 미만에서 일단 1차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산바켓의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 발표가 됐습니다. 10조 4천억 원.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9조만 찍혀도 대박이야 라는 얘기 했는데 10조 찍었습니다. 사실 원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살짝 밀리기 마련인데 오늘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 실적 주가도 잘 가는 상황입니다. 2.7%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만 전자 쭉 갈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드렸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한다. 근데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잘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경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DDR5 1기가를 중심으로 좀 봤을 때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직까지는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양사의 주가 움직임들이 좀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은 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D램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과거 이제 작년에 생산했던 이 악성 재고를 떨치는 게 결국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지금과 같이 D램 가격이 계속 인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악성 재고인 HBM 제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악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HBM3를 납품을 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양산 체제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동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납품이 안 된다면은 이 재고가 또 다시 한번 HBM3의 가격이 또 평단이 떨어진다는 하는 문제가 나오고, 역으로 네. 레거시 가격에 대해서 더 이상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과연 올해 안에 10만 전자를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KB증권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이제 12만 원 선의 목표 주가를 놓고 접근해 보자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타격은 또 삼성전자가 또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상승 자체는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만은 현재 주가에 대해서 이제 지지선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삼성전자 입장에서 당장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HBM3에 대해서 양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2분기 내에서 양산을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테스트 사실 한 번 진행하는데 1000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해도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들을 이제 2분기 안에 좀 하려고 하는 건 좀 빠른 욕심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워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DS 부문장을 바꿨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분도 그 전임 부문장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괜히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7월 30일 날 컨퍼런스 콜 때, 그러니까 기업 IR 때 어떤 발언이 나온지를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 86,000원 이상에 대해서 지지가 되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말 컨콜에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 10만 전자 물음표가 찍힌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본다면요. 일단 최근에 뭐 이제 레드햇 인증도 받았다, 이런 이슈들이 좀 다시 부거진 네. 것 같은데, 레드햇 인증은 6월 25일 날 이제 인증을 받고 26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가 다시 부각을 받는 것도 삼성전자 아직 안 죽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에 HBM도 또 이제 로봇으로 100% 로봇으로 다 생산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오늘 로봇 테마가 또 우습게 또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 팀을 출격을 한 건 맞습니다만은 결국 네. 평가사의 입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부분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보안 팀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HBM 부분에서 만약에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HBM용 슬러리, 그리고 이제 또 게이트 어라운드 방식의 이제 초산계 식가격 등을 좀 납품하고 있는 뭐 솔브레인 뭐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동안에는 이제 납품한다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못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좀 쌍끌이로 같이 내려간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HBM 팀을 출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부분이지, 계속 원래 하던 노력의 R&D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 게임주들 여러 가지 신작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바닥 탈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솔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보내주신 대본을 보니까요. 게임 업계의 악습이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 투자를 좀 꺼려하는 원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3N, 그러니까 뭐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늘 얘기가 틈만 나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확률 조작 얘기 나오고 네. 뭐 여기에 이제 신작 기대감은 좋은데 또 막상 그 신작이 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또 이제 쿠키런 모험의 탑을 또 성공적으로 또 데뷔를 시키면서 주가가 또 이제 76,000원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또 이제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트를 또 출시를 하면서 콘솔 게임에서 좀 호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게임사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부분 게임사들이 좀 잘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좋은 게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수익화에 좀 더 초점을 놓다 보니까 게임 개발을 위한 뭐 이제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산형에 그치는 모습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NC소프트도 옛날에는 100만 원 넘었었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지금 웃고 있죠. 네. 네. 아, 무슨 NC소프트가 100만 원짜리 회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리니지 시리즈가 똑같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다 보니까 게임성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과금을 할 이유를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재밌게 만들어져 있는 뭐 콘솔 게임이라든가 PC 게임 혹은 이쪽으로 많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에 쿠키런을 활용한 IP를 가지고 또 신작을 내고 네. 또 이번에 이제 팝업 스토어에 또 6,000명이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팬덤들을 잘 활용해서 또 IP를 활용한 굿즈까지도 연결 매출을 만다는 부분들은 이제 게임이 정말로 좀 콘텐츠 기업으로서 좀 발판을 삼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를 했다가 한번 대차게 욕을 먹었던 과거 서든어택 2 사건이 있습니다. 네. 모 개발자가 폭풍전야다. 니들이 허접한지 우리가 허접한지 결과가 말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본인들이 허접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신작을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PC에 제한적이었고 또 여기에 이제 유저들조차도 만족하는 어떤 유저들의 어떤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했던 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콘솔 게임을 좀 진출을 했는데 참고로 저는 이번에 나왔던 이 신작들 전부 다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살 만한 게임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보는데 네. 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액션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저들이 좀 빨리 몰리면서 이때가 거의 이제 매출에 좀 빠르게 직결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결제를 이어지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캐릭터를 꾸미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바타를 산다든가 이런 매출들을 좀 잘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뭐 퍼스트 디센던트가 만약에 좀 잘 되려고 한다면 일단 뭐 오토로 게임을 돌리는 이제 해커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흥행세가 이제 3년 이상 유지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주가가 뭐 과거 이제 20%나 지금 뛰어오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조정이 좀 나오신다라면은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지금 주가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지만 이 18,000원 선 자체에 지지만 해준다라면은 오히려 이어진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까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 탓인 걸까요? 저희 김덕구 대표님이 게임주 얘기할 때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세요. 원래 웃음기가 없는 분인데 게임주 얘기할 때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PD님이 대표님 롤 잘하실 것 같다고 하는데 롤 진짜 잘하시나요? 저 롤 안 합니다. 롤 안 하시나요? 롤은 네, 안 합니다. 라이어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프트업 상장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에 18조 원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상장 후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프트업이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된 거에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있었고요. 또 이제 PC 콘솔 게임에서 스텔라 블레이드가 나오면서 좀 흥행세가 좀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시프트업이 조금
좋은 신작들을 좀 빠르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O에 몰린 자금만 해도 무려 이제 18조 원이 몰린 상태인데 저는 일단 시프트업 자체의 상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게임주들 자체가 IPO 이후에 주가 탄력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기작에 대한 주목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징상 이제 좀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가 좀 약소한 편이고 증시에서도 사실은 콘솔 게임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PC 게임이 대부분 매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게임사들과의 어떤 신작 경쟁을 붙었을 때 대한 부분들의 전망이 결국은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IPO 부분은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고 추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6개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좀 주가의 상황을 보면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신작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뭐 많은 게임주들을 다 둘러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데브 시스터즈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데브 시스터즈가 이번에 오븐 게임즈 스튜디오가 이제 이 쿠키런을 개발하고 또 이 게임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UX UI 부분에서 또 신을 뽑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게임사들이 좀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뭐 수집형 RPG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릭터 모아가는 재미에서 하는 게임들에 착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서브컬처 쪽에 좀 더 자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비주류 문화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수집형 RPG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과거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 게임즈만 2021년, 22년도에 흑자가 났었죠. 이 원인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수입해왔던 그 우마무스메, 그러니까 말달 게임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흑자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승마하면은 굉장히 좀 뭔가 도박 같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을 잘 살려서 게임화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입 팬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접근이 됐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데브 시스터즈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슈노트 김덕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바다에 나가면 아구도 있고 멍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 되는 고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어를 낚으러 이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어 낚을 수 있는 몇 개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저는 늘 대어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월척 종목, 첫 번째 관심 종목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병아리는 이렇게 울지. 어떻게 우나요? 삐약 하고 울어야죠. 삐약, 좀 더 삐약. 애절하게. 삐야! 이렇게 울어야죠. 병아리는 이렇게 울지. 바로 삐아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이름이 참 특이해요. 왜 삐아라고 지었을까? 사실 뭐 종목 이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분석을 해보지만 뭐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에 있어서 이 종목의 특정 제품을 나타낸다든지 특정한 어떠한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면 좋은데 그냥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분석해봤지만 뭐 대표가 역시나 병아리에서부터 좀 더 멀리 나아가자 뭐 귀여움을 좀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도 해보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여러 노래 중에서도 비둘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직접 들어보면 이런 노래가 왜 있어라고 하는데 네. 그 노래를 만든 이유가 진짜 작곡의 이유가 그냥 동묘 시장을 걷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그냥 혼자 가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가지고 가사도 그래요. 비둘기야 어디 가니? 네네.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회사 몇 천억짜리를 삐아, 병아리 이렇게 해서 그냥 지었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중요한 수도 건 있고. 기업의 내용이죠.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네.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쵸. 어떤 사업하고 있고 어떤 데 장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일단 3개 정도 키워드를 보고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삐아라는 종목은 너무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신규적으로서 이제 상장된 화장품 관련돼 있는 반사이기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화장품 하면은 전체적으로 K뷰티 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저런 유럽권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화장품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K뷰티에 있어서 삐아라는 종목이 충분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국내 1위 립 틴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만 1,100만 개가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 뭐 다른 나라로는 좀 더 나아가 봐야겠지만 당장 옆 나라,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탑5 중에서 이 삐아라는 기업의 제품이 3가지가 이제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직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가 일본, 중국이 화장품 열풍 반사이기였다고 하면 최근에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권에서의 우리나라 이 화장품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심어지면서 실적 증가가 따라와 주는 건데 이 삐아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는 뭐 제대로 된 수출 뭐 이런 게 뭐 없다라고 말 못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만큼 탑5 안에 들 것이다. 뭐 일본만큼 엄청난 인기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따른 이런 실적 이런 것들이 따라와주는지 좀 지켜보면서 상방을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의 자신감이죠. 보면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나우 아이비라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가 이 기업이 상장하자마자 이 스펙 합병을 상장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3년 동안 락업을 걸어봅니다. 안 팔겠다? 안 팔겠다는 거예요. 락업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이제 보호 예수를 걸겠다. 나는 이 기업이 3년 뒤에는 사실상에 우리가 주가가 조금만 올라와줘도 차익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득을 이제 챙기는 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내가 이 기업을 최소한 팔지 않을 것이고 3년 뒤에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이 미래 가치를 크게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대 주주가 지분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우아이비라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보호 예수를 걸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 삐아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로서 한 1,800억 정도에 넘어가지만 70%의 물량이 잠겼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한 500억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0억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신규 상장주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주가를 롤링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건드리기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냥 뭐 아무런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이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팔 우려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거래 없이 꾸역꾸역 올려냈을 때는 적은 금액 가지고서도 최대한의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아마 이제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잘 얘기하는 좀 이제 이유 없이 올라가는 누군가의 작업이다,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밑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삐아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제 삐아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왔어요.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이 구간에서 지금 최고점을 단기간에 찍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투자주의가 나와요. 투자주의. 근데 이게 투자주의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뭐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뭐 소수 계좌가 관여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투자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삐아라는 종목의 투자주의가 걸린 이유는 스팸 관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종목을 사야 돼요, 이 종목을 뭐 해야 돼요 하면서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하고 민원을 넣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 스팸 문자 급증에 따른 투자주의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주의가 뜨면서 뭐가 된다? 개인들이 팔아 제끼면서 거래가 없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투자주의를 이용한 개인들의 하락 파동을 이용한 게 아닌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는 누군가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이런 추세대를 잘
잘 이용해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고 있지만 뭐 한다.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눌리고, 장대 양봉 나와주고 눌리고, 장대 양봉 나와주고 눌리고,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올 차례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맞습니다. 네. 장대 양봉이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삐아라는 종목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2만 원대에서 저항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 전략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2만 원을 지키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만 원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000원 한 이 구간까지 열어 놓으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대 주주 물량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신고가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 만드는지 보시면서 35,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10,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보내주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뷰티에서 일본에서 실제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유통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만 모멘텀을 받아도 갑자기 이유 없이 또 급등할 수도 있고, 투자주의를 받기는 했지만 억울하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찌라시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목표가는 35,000원 이상, 매수가는 2만 원 이하,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병아리는 이렇게 올지. 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월척 종목은 요겁니다. 키워드 보시죠. 미국 시장 향해 달리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들 좀 노려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K뷰티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미국 수출 향을 좀 많이 봤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미국 시장 향해서 달립니까? 일단은 현재 미국과 관련되는 반사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서의 이런 성장 모멘텀 탄력 충분히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의료로 보셔도 좋고, 이 화장품은 아니지만 K뷰티에 있어서 미용으로도 보셔도 좋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모멘텀으로서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뷰티 쪽도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의료 쪽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월척 종목 두 번째는 레이입니다. 사실은 뭐 같이 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자진상폐했고 레이 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레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지, 왜 월척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키워드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료로는 엮일 수 있어요. 의료로 엮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FDA 승인이다. FDA 자체가 이제 우리 의료로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인데 이게 또 화장, 미용으로 엮일 수 있는 이유가 이 치과용 뭡니까?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교정 장치라는 건 결국에는 이 미용을 위한 이빨 부분은 사실 뭐 정말로 치료 목적으로 의해서 이 미용 그 치료라는 의료도 맞지만 이 미용 목적으로도 들어가는 게 치아 의료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의료 관광, 이런 이 미용, 피부, 미용, 뭐 성형, 시술, 뭐 사실 치아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미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앞서 얘기했던 뭐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서 진출, K뷰티가 아까 이제 이 삐아라는 종목이 아쉬운 게 이제 일본에서 탑을 찍고 있고 아직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강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건 맞지만 일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미국 시장으로 이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AI를 적용하게 된 이 투명 교정 장치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의료로도 이제 적용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투명 교정 치료 장치라고 하지만 세계 최초로 AI를 적용한 기반을 AI 적용한 이 기술 기반 AI 기반 기술 적용이 된 장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AI 의료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뷰노라든지 이런 암학회에 가서도 이 AI 의료 이런 것들이 지속 성장을
시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엮이는 과정에서도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런 실적이라든지 기대감, AI 테마 이런 기대감으로 엮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르지 못한 이 뷰티,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아 나선다라고 하면 뭐한다? 세계 최초로서 이런 투명 교정 치료 장치로서 사실 이 교정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이 시장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나라의 뭐 이런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 맞으러 성형 관광, 뷰티 관광 이런 거 오는 것처럼 이런 치과용, 의료 이런 이 부분, 교정 장치 부분 역시도 뷰티로도 엮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승인이 아니면 됐습니다. 승인이 됐어요. 예. 아. 이제 승인이 됐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공급과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화가 진행이 되는 그렇군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까지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의 늘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팔려봐야 제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지만 이 종목은 사실은 저는 안 건드린다, 사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로 크게 레벨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고 하면요. 국내에서 끝나면 안 돼요. 네. 해외 진출 모멘텀이라든지 해외에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카카오라는 이 기업의 그룹을 보면요. 사실 카카오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뭐 어디를 다 간다 하더라도 라인이 더 우수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기업의 성장성이 해외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아닌 국내에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거와 반대로 레이는 뭐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FDA 승인과 함께 이제 개발 및 이런 것들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진출한다?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실상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시장으로서의 진출했을 때 실적 반사이기 모멘텀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0%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0%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레이라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도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안 사고는 못 빼기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세 번째 대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레이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 일봉상 봤을 때 그동안 없던 거래량이 지금 역사적으로 거래가 없던 게 지금 이제 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거래가 붙는 자리가 어디다? 자 보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추세, 완전 대하락 추세가 끝난 자리예요. 네. 이제 대하락 추세가 끝나면서 바닥을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 차트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대하락 추세가 끝났을 때는 추세 이탈이 나오면요. 추세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락 추세를 이탈했다,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거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 시그널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추세 변환 구간에서의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 그런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4,000원 정도 아래가 지금 굉장히 뭐 단기간에 저항을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14,000원 아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롭게 분할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자리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14,000원 아래에서 개인적으로 11,000원, 10,000원까지도 좀 열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돌파해준다고 하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만 봐도 한 25,000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14,000원 이 구간이 저항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 주가의 박스가 25,000원과 14,000원 사이였기 때문에 25,000원 이상 노려보시면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대를 깨고 9,000원대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이까지 좀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 25,000원 이상 잡아줬고요. 손절가는 9,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14,000원. 자 알겠습니다. 근데 낚시하러 바닷가 온 컨셉인데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시네요. 여기.
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너무 좋은 종목을 주려다 보니까 대어를 낚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땀 눈물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레이와 삐아 요 두 종목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셔서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태공의 월척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역발상 투자 한번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숲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TV가 숲으로 바꾼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스트리머 사업 높은 성장성, 여기는 또 이제 팬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트래픽도 늘어나고 밸류가 재평가돼야 된다라면서 이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국내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머 관련된 업종에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 아마존닷컴의 자회사인 이제 트위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사 이익을 국내 쪽에서는 숲과 그리고 유튜브가 좀 얻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커머스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 영상 제작을 해서 영상 제작에 따라오는 이제 광고 수익을 주로 많이 얻는 구조였는데요. 이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커머스 사업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유튜브로 인해서 이제 동영상 이 관련된 부분의 제작도 하고 커머스 관련된 동영상 제품의 제작도 하고 그리고 라이브로 인해서 동영상을 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서 다양한 스트림 관련된 사업을 좀 늘어나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숏폼에 대한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숲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20년 VOD 기준으로 14% 정도밖에 숏폼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5월까지 보면 숏폼에 대한 폼이 VOD 기준으로 봤을 때 49%까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숏폼 관련된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분, 20분 그런 동영상을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1분 내외로 숏폼에 대한 니즈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리포트를 보고 읽기 전에 먼저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숏폼이 대세잖아요. 네. 유튜브도 쇼츠만 보고 릴스. 실제로 아프리카 TV 요 스트리머 방송을 좀 보십니까? 저도 이제 별풍선을 좀 많이 쏘죠. 네, 별풍선을 많이 쏘고 있습니다. 이게 별풍까지 쏘세요? 이게 하나에 100원이거든요. 네네. 100원은 효과를 얼마만큼 이제 BJ들이 이제 네. 보이는지를 최애 누굽니까? 저는 최애는 이제 게임 방송 쪽에 게임 방송 쪽. 게임 방송 그쪽이 쪽에 있어요. 굉장히 시장이 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굉장히 뭐 더블킬, 트리플킬 나면은 별풍도 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별풍을 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실적으로 이어져야지 이게 주가가 가는 거니까 실적 성장세도 이게 쭉 이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리포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리포트를 보시면 이제 제목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시작이냐? 실적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트위치 코리아에 대한 철수 반사이익을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게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 5일부터 글로벌 관련된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국내 쪽에 그 숲에서 대부분의 이제 BJ를 영입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6월 5일부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송출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그런 이 BJ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동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가 이제 스트리머 방송 시청자한테 호응을 좀 유도를 한 다음에 별풍선을 받는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주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 별풍선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100원을 BJ한테 이제 시청자가 쏘면 수익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100원을 쏘면 이 숲에서 한 30원에서 40원 정도를 가져가고, 이 스트리머가 한 70원에서 80원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로벌적으로 이 숲에 대한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관련돼서 글로벌 스트리머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양호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컨센서스가 290억 정도 높을 건데, 이거보다 더 2분기 실적이 높아서 영업 기준으로 이익 기준으로 307억을 달성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정확하게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뒤집어 보면 이 트위치에 대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적인 이 숲에 대한 광고나 숲에 대한 스트리머 별풍선 시장이 커지면 실적은 뭐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트리머가 많이 늘어나고 이 숲 아프리카 TV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면 네. 결국은 이제 나누는 거니까, 스트리머가 많아지고 핫한 스트리머가 많아지면 아프리카 TV 실적이 더 글로벌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포트에는 없는 팀장님만의 요거는 진짜 요 부분도 좋은 것 같은데 리포트에는 없었다라는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요? 이게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영상을 이제 말로, 그리고 대화로,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을 이제 가지고만 있는 건 아니라 이 유튜브나 이런 숲 같은 이 스트리밍 시장에 올린다는 거죠. OTT 시장에 올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광고나 새로운 커머스 쪽으로도 연결해서 수익 모델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숲이 이벤트적인 부분, 스포츠 이벤트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스포츠 이벤트가 있죠.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그 올림픽에 대한 또 경기를 보고 여러 가지 중계를 하면서 중계에 대한 부분을 또 시청자가 보고 또 호응을 하면 별풍선을 또 열심히 쏘는 그런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숲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올림픽에도 별풍을 쏩니까? 이제 올림픽 게임을 중계를 하잖아요. 게임 스트리머들이 이 이벤트가 있을 때 월드컵을 하면 축구, 그리고 뭐 배구 경기를 하면 배구, 그리고 야구 경기를 하면 야구. 이런 거를 이제 중계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올림픽의 경기들을 아마 이 중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e스포츠는 계속적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뭐 출구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숲 오늘 2% 올라서 126,300원인데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요거를 짧게 분석해 준다면 기술적으로 17만 원 도달 가능합니까? 17만 원은 일단 일단 보고서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네. 17만 원 정도 기준이 PER 19.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앞선 고점이 14만 원이에요. 그래서 14만 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9.5배까지는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 스트리머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PER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PER이 30배 이상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19.5배도 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숲 실적 좋고 글로벌 트렌드 있고 모멘텀도 있고 이벤트 있고 네. 그래서 실적도 괜찮은 이 숲 17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읽어볼 리포트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롯데웰푸드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한다.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 빙 건과 매출 증가, 특히나 이제 또 초코파이가 인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하니까 추가 증설 가능성도 있고요. 가격 인상 성공, 수요 증가는 여전하다. 롯데웰푸드 사실은 뭐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약간 K푸드 이런 게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엮어서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부분은 더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라든지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이 한 템포 좀 쉬는 구간에서 뭐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키높이를 좀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았을 때 지수 방어적인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음식료 종목들이 좀 강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 소매나 그리고 옥수수, 대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서 결국에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을 했죠. 단행을 했죠. 그래서 제품 가격은 인상을 했는데 올해 초만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인상을 한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 인하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수익성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에서 음식료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됐다. 뭐 이런 부분의 뷰가 최근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 입맛이 좀 다른가 봐요. 네. 왜냐면 초코파이는 저는 오리온 게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네, 오리온은 롯데는 이 조금- 베트남, 베트남?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베트남이랑 러시아 입맛은 오리온 초코파이고 네, 그렇죠. 인도 입맛은 롯데 초코파이. 롯데가 좀 강합니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베트남에서 얼마나 초코파이가 강하냐면 네. 제사를 지낼 때 초코파이를 두고 제사를 지낸대요. 그 베트남- 정도로 베트남 제3식 네, 초코파이입니까? 베트남의 뭐 초코파이가 네. 인기가 많습니다. 오. 그리고 마시멜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역시 오리온을 따라갈 수가 없다. 쫀득쫀득하죠. 네, 그래서 제가 기가 봤을 때는 제 취향은 오리온이 좀 맞지 오리온이 않을까. 최고입니다. 하지만 롯데웰푸드 인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서 1등하는 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순환매에 있었던 뭐 화장품이나 뭐 전력이나 조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 식음료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약간 조금 혼돈의 시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순환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은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뭐 보고서를 보고 잠깐 해드리면 실적 컨센서스가 여전히 좋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해외 쪽에 대한 그 부분들이 특히나 좋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쪽이 한 70%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 쪽이 30%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쪽은 인도와 러시아 쪽에 대한 매출 구성이 좀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영업이익 단으로 국내와 해외 쪽을 비교를 해서 보면 영업이익 해외 쪽, 국내 쪽은 492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OPM이 5.7%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원을 팔았을 때 5.7원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고요. 반면에 이제 그 해외 쪽에 대한 영업이익은 206억을 기록을 했지만 OPM 자체가 9.1%입니다. 그러면 2배네요, 마진이. 100원을 팔았을 때 9.1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적인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그 팔리고 있는 과정에서 초코파이 초과 증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푸네빈과 신공장에 대한 가동이 시작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동쪽과 북쪽에서 이제 인도 시장에서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남쪽과 서쪽까지도 이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빈과 시장 올해 4월부터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빈과 시장에 대한 매출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부분과 국내 쪽 빈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어서 실적이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아이스크림 뭐 있어요?
빵빠레, 국화빵 뭐 이런 거 있네요. 조스바? 네. 조스바. 인도에서 어쨌든 이 아이스크림까지도 굉장히 잘 팔린다. 그리고 이제 더 더워지고 지금 폭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무언가 롯데웰푸드의 아이스크림까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투자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최근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결해서 보시면 네. 어느 정도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 최근에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과 이익성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해외 쪽,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가장 많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역시나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은 상당히 좀 한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해외 쪽으로 발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국내에서 해외 쪽으로 좀 넓히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삼양식품이나 오뚜기, 농심 같은 그런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빙과류나 제과 같은 그런 업체들도 뭐 빙그레나 오리온 같은 업체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TT를 보시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OTT를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여러 가지 그 연예인들이 맛있는 음식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거나 그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대놓고 PPL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내수에 대한 소비를 좀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공장을 바탕으로 해외 쪽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이제 음식료 업종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뭐 인위적으로는 이 저PBR 1배 이상까지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롯데웰푸드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저PBR 1배 이하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농심이라든지 크라운제가 사조대림, 동원 FMB도 끼케야 뭐 1.1배 미만의 이제 저PBR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뭐 금융 관련된 종목들, 은행, 증권, 보험주들이 저PBR 관련주들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기금이 6월 10일에서 7월 2일까지 지분을 약 한 1.05% 정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 지분을 계속 사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잘 설명을 해주셨고 롯데웰푸드 여기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도 짧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올해 이제 그 예상 실적을 보시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2.4배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4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23만 원 자체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6.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로만 보더라도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앞선 이제 고점이 20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세우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BR이 0.73배 수준이기 때문에 1배 수준을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한 23만 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길게 보면 한 23만 원까지 보시고 짧게 보면 기술적으로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리포트에서는 23을 적어놨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전 고점이 20만 원대, 21만 원대 여기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을지는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숲 관련해서 너무 사업성이 좋고 실적도 잘 나온다. 그래서 숲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롯데웰푸드 요 내용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발상 투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상황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은요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오늘 종목도 좀 기대감을 안고 받아보게 됩니다.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이제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그리고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이중항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 1.3조 원 규모의 이제 이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좀 기술 이전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HK 이노엔이라는 기업과 또 IM바이오로직스라는 이런 기업, 그래서 총 3개의 기업이 이제 공동 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1.3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규모 자체가 지금 1.3조, 그러니까 이 3개의 기업으로 좀 나누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4천억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좀 가벼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중항체를 활용을 해서 뭐 ADC 관련된 기업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뭐 다른 항암제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간암 항암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이중항체를 활용을 해서 ADC, 이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ADC와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이 ADC 항암제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왔고, 그 다음에 최근 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ADC 기술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받는 기업이 바로 예전에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 현재는 이제 리가캠바이오죠. 리가캠바이오라는 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2020년도에 이 온콜로지라는 그 미국 제약사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가캠바이오와 여전히 지금 ADC 항암제와 관련돼서 공동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리가캠바이오가 최근에 이 얀센양 ADC 기술을 가지고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2.2조 원의 기술 이전을 좀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이 Y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또 공동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중항체에 대한 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ADC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간세포암 치료제를 가지고 좀 급등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Y바이오로직스와 좀 공동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지금 이중항체 그리고 간세포암 치료제 그다음에 ADC 치료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바이오로직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상장 이후에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이 찰시련이 한번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거래량 없는 횡보가 좀 이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 박셀바이오나 이런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서 장중에 20%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6월에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대 부근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은 조금 보여주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들어왔었던 물량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전 장대 양봉을 형성했었던 이 6월 17일 구간에 이 캔들 몸통의 절반 이상을 깨지 않고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평선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전 고점 돌파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까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드리면은 1,200원부터 1,750원까지 매수 진행이 가능하시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이전 고점 구간으로 좀 잡았습니다. 13,000원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버텨줬던 자리가 이제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가 13,0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차로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좀 깨지는, 그리고 시세 초입 구간, 이 기준봉이 되는 6월 17일 봉 절반 수준을 깨는 9,0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바이로직스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셨던 블루엠텍이 최고가 기준으로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전략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쏠려주고 있고,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장 강한 테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라는 제품을 좀 국내 유통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삭센다라는 제품이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또 탄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중에 이제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이 삭센다의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는 게 미국 제약사 3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노바티스입니다. 근데 이 블루엠텍이 노바티스라는 기업을 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리지널 약품인 삭센다뿐만이 아니라 추후 이 바이오시밀러의 약품까지도 좀 유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비만 치료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지금 아직 터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2만 원 잡아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 살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제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중 항체 관련 신약뿐만 아니라 이 ADC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좀 확인해 보면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밴드도 확인을 해볼까요? 1,200원에서 1,750원 단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작년 기준 화장품 용기 1위 회사인 펜테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펜테코리아는 뭐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종목을 좀 여러 개 가져가는 것보다 핵심적인 이슈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전략으로 판단이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화장품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팜텍코리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6월달 화장품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6월달 수출이 5월달 대비해서 한 14% 감소했다는 수출 동향이 좀 나와주었고요. 또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트럼프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어떤 미국 보호무역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바이든 이슈도 지금 화장품이 이 가성비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재가 좀 비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매출 자체도 1분기 때보다 성장을 좀 했기 때문에 6월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잠깐의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점이 여기저기서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아마존 컨퍼런스 행사에서 아마존이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중에서 이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독보적이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좀 했고요. 또 이제 용기회사 수주 잔고도 그동안 좀 누적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누적적으로 이제 그 용기 잔고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 ODM에 대한 매출도 지금까지 계속 좋았는데 지금 연간 최대 매출을 좀 부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인디 쪽도 지금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그동안 좀 확보한 자금으로 M&A 나서는 역동적인 모습까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번에 어떤 흐름이 과거 중국 진출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고 커질 것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때 실적이 좀 담보된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 좀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팜텍코리아는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리몰디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용기를 좀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ODM, 인디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글로벌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1위 고객사와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아직까지 매출이 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공장에 풀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조금 더 강한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이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좀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팜텍코리아에 대한 가격 리밸런싱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팜텍코리아의 지금 이게 월봉상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동안 이제 박스권으로 여겨졌던 3만 원 라인대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추세를 나타내는 이렇게 이제 전환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 라인대 잘 지지받고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거래량이 조금 형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은 37,500원부터 현재가까지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3만 원 라인 때, 자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주영 대표님의 종목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텍코리아인데요.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일단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캐파 증설로 인해서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시간입니다. 특징주 잡아보고요. 그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는 시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특징주에 대한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금융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대장주자라는 이름까지 붙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말에 이제 세법과 상법에 관련된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업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 그다음에 이제 최고 세율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보다는 낮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체계를 하는 그런 이제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제 법인 주주 환원의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법인세를 이제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뭐 법이 이제 제출이 돼봐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들의 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에 달할 만큼 상당히 순이익 규모도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홍콩 ETF,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 뭐 분기 배당 뭐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같은 경우 0.55배 수준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올랐음에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글로벌 기준까지 이제 주주 환원책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50% 정도 주주 환원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배당 매력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내 회사도 아닌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주니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네요. 워낙 국내 증시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과연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둘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좀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영업이익이 10조가 넘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이죠. 좀 구조화가 나오더라도 좀 어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10조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HBM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추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2%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수급의 약 60%에서 70%가 삼성전자를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단기간에 상승하게 되면서 차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좀 해야겠지만 제가 전고점인 85,000원 라인대를 뚫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85,000원 라인대를 좀 뚫었을 때 라인대 2021년 그때 라인대인데 그때 누가 매수를 많이 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뜻은 현재 85,000원 그 이상의 탑승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좀 이분들이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셨어요. 맞아요. 상반기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매도하시고 엔비디아라든지 좀 미국으로 갈아타신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갈 때 그 뚫었을 때 그 속도보다 저는 8만 원에서 9만 원대로 가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현재 리딩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쪽이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끄는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만전자 가능성 충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또 소부장단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이 테크윙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윙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왜 O도 아니고 X도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선정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네.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네. 제가 작가님께 전달을 드렸을 때 O이긴 한데 세모 같은 O. 일단 그 이유가 좀 눌렸을 때 조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려볼 텐데 관련했을 때 이 기업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 그 이유가 이 기업이 5일선, 11선을 타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라인 깨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서 현재 추세를 타고 움직일 때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좋고 다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타점을 조금 더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여지가 있어서 11선까지는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목표 주가라든지 리포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봤던 리포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을 가정을 해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60%는 남아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프로버 장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좀 공급처가 다변화되면서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300대 이상 좀 납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HBM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면 6만 원 라인대까지 좀 살짝 눌리다가 지지 나오는 거 보시고 좀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접근 측면에서는 눌렸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X 주셨어요. 네. 일단 뭐 테크윙이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납품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의 계속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테크윙도 같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그런 이제 독점적인 이제 기대감이 이제 조금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에서 테크윙 제품을 과연 쓸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HBM에 이제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검사 장비를 쓸 수 있느냐라고 볼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것을 상당 부분 좀 제한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뭐 매수 쫓아가서 지금 뭐 올해만 이제 한 4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 이후에 접근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유한 양행으로 가볼게요. 오늘 주가 급등 상당히 탄력적으로 가져갑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엔 일치를 해주셨네요. 임순재 대표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젠과의 이제 비만 치료제,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이제 포괄적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금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젠 같은 경우는 현재 유한양행이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 치료제의 물질을 이제 처음 개발하는 회사다라는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고요. 향후에 뭐 지금 유한양행 자체가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 그다음에 벤처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렉라자에 대한 그런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올 8월 말
8월 이전에 지금 FDA에서 이제 얀센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렉나자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병역요법이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전제 베링거 인겐하임에 그 관련된 이제 후보 물질을 지금 기술 수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베링거 인겐하임이 이거와 유사한 제품을 현재 임상 2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한양행 관련된 물질도 임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나자 승인에 따른 이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바이넥스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 엇갈렸네요.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CDMO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내용 중에 대중국 그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중국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규제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돼봐야 그 이후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지금 통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들만 분분한 상황에서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X를 드렸습니다. 너무 썰만 나왔다. 아직 확인된 뉴스가 없다라는 점에서 X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왜 O를 주셨죠? 일단 뭐 중소형 CMO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통과가 되었을 때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슈로 인한 좀 테마성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점은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대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관련했을 때 미국 기업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로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통과가 된다는 것은 좀 기정사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미국에서 주적을 중국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앞서서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오늘 살짝 위험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 이유가 항상 정고점 라인대에서 뚫지 못했던 그 라인대를 오늘 뚫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전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 라인대를 좀 어떻게 뚫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100%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살짝 관심병으로 좀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조금씩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수현 팀장님께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특징 종목에 바이오가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하반기 바이오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상반기에는 사실 가는 종목만 같잖아요. 또 최근에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바이오 종목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바이오 종목도 지금 보면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혹은 기술 수출이 있는 기업들 혹은 당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특징 섹터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도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연 지난 3월처럼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할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바이오 섹터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지금 다시 한번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던 점이 기술 수출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우리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 현재 주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더 접근해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바이오 섹터는 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극과 극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 아니면 계속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 그런데 후자로 보게 되었을 때 네. 관심을 못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안 나오는 데다가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하게 되면서 매물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지금 관심을 가지려면 좀 계속 화제가 되는 기업들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친구들 위주로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네, 금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의 신호탄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LG전자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둘 다 호실적 내놨습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내놨습니다. 잠정 실적이라서 부분별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쪽 상당히 좋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는 가전과 B2B 쪽이 이끌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지수도 오늘 장중 내내 탄력적인 흐름 가져갑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장 전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증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연고점 돌파, 장중 고점 2,870선까지 찍어냅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 쏠리는 이 수급이 상당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 탄력 대비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 오름세고요. 2,86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바이오의 힘으로 갑니다. 하지만 역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거래량, 거래 대금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8% 오름세 이어가고요. 84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시죠.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주가 역시 반응하고 있는데요. 원래 1분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호실적이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워낙 시장 컨센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 탄력적으로 가져갑니다. 2.9%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87,100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있을 컨콜에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았는데요. 2% 상승입니다. 이 3전이 컬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이닉스의 실적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상장인 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까지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밸류업 대장주 KB금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TP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0만 2천 원 선까지도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2.6% 강세를 보이면서 88,200원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3%대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금융주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 높은 상황에서 오늘 계속해서 KB금융 잘 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신한지주, 밸류업 수혜주로 지목받는 종목들 오늘 시장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삼성물산이 5%대 강세, 신한지주도 1.9% 상승입니다. 오늘 삼성 SDI의 흐름 특징적인 부분이죠. 2%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업체에 이 ESS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들 텃밭에서 이런 쾌거를 이뤘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0.2%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신한지주 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삼성생명이 2.5%대 상승, 카카오가 2.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LG전자의 흐름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LG전자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상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2.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화답합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장중에는 급등했는데 상승 탄력 살짝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바이오 쪽 상당히 잘 갔습니다. HLB 무려 13% 급등이 나왔네요. 9만 원 선 뚫어냈고 알테오젠도 8% 상승입니다. 27만 9천 원, 28만 원 선 목전에 둔 상황 이어집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도 전반적으로 다 잘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도 삼천당 제약도 상당히 잘 갔습니다. 8%대 강세,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미용 의료기기단에서는 클래시스가 1.8%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히 잘 갔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로봇 투입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대 강세, 리가캠바이오가 9%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임순재 대표님,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그 온기가 지수 전체로, 시장 전체로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일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오늘 본다라고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상황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용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이런 이제 변동성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빠른 순환매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 맞추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호조되는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아니면 섹터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에서 나왔듯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지은 팀장님의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장 전반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좀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봤다시피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거래대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의 거래대금이 7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고 오히려 대형주 쪽에 대한 몰리거나 혹은 관망을 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장세가 더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데 그
있는 네. 기점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오늘도 그렇고 전거래일도 그렇고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빨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물량이 삼성전자로 다 가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만 움직이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는 상황들. 그러면은 현재의 수급이라든지 선물에 대한 파생 동향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현재 추세적인 상승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했다 보니까 반대에 대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조금 더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점에서 저는 항상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현물에 대한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 선물에 대한 누적수가 2조 정도면 항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1조가 들어왔고 그래서 3조 3천억이 채워졌는데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목이 좀 차있던 3조를 뚫고 5조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선물이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지 혹은 빠져나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판단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관련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현재 지수 올랐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수익이라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현재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내가 포트를 강하게 늘리기보다는 네. 약간 살짝 위기감을 살짝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짝씩 그래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 내에서도의 매매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 지속될 것이다. 주도주 위주로 보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